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꾸준하게 한번 또 성장해 보시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워낙 안 좋은 흐름이 있었다 보니 우리의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죠. 한 달 만에 상승분이 전액 증발이 됐다. 무엇보다 많은 기관 자금이 끊겼고 몇몇의 고래들도 매도를 했다 보니까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약세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플로우 테이블만 미루어 보더라도 여기 토탈을 봤을 때 검은색보다는 빨간색이 많이 보여지죠. 이것은 순유입보다는 순유출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기관 자금들이 조금씩 끊기고 몇몇 큰 손들이 던지고 나가다 보니까 진짜 시즌 종료 아니야? 이런 식의 기사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EMA라고 불리우는 50주 이동평균선을 지켜냈다라고 하면서 21년 불장 때처럼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재현될까? 차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에서는 몇 주 안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보라색 선이 바로 50주 이동평균선인데 최근에 실시간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깼다가 다시 한번 아슬하게 회복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거. 렉트 캐피탈에 따르면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까지 하락 전환은 의미하지 않는다. 조만간 이 방향성 자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의 차트적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번에 코빗에서도 코인 랜딩 서비스를 오픈한다라고 하네요.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대여 한도 최대 10억 원까지 오픈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랑 빗썸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번에 또 코빗까지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로 시즌 종료의 장이 시작된다면 약세장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서비스를 굳이 오픈할 이유가 있을까? 업비트와 빗썸, 코빗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입장을 우리가 여기서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빗으로 투자하는 거 영끌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험합니다. 하지 마시길 바란다. 늘 강조드리죠.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느끼다시피 365일 내내 힘든 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알트 시즌이 매우 짧고 굵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에 맞게 여유 자금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그 기관들 또 마이클 셀러가 나오면서 추가 매입을 예고하는 트위터를 전달하고 있네요. 바로 어제 나왔던 그런 기사죠. 저는 여전히 DAT 기업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 종료일 가능성 저는 좀 낮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역시 참고만 해주셔도 되겠죠. 또 카나리 캐피탈 CEO 스티븐 맥클러그가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다르다. 10달러 정도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요 정도 가격선까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라보면서 중장기 사이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카나리 캐피탈 CEO가 XRP에 대한 밝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죠. 또한 테우크림의 CEO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XRP가 유틸리티 면에서 실사용 면에서 유스케이스 실사용 사례가 굉장히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선택하면서 선물 시장에 대한 ETF를 개방시켰다. 이런 인터뷰 내용까지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가격 역시 매우 힘들죠. 3,200원, 3,3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힘든 시간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XRP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정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후행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저는 그의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사람이 아닌 AI가 결제한다라고 하네요. 이제 점점 국내도 업비트라든지 그 두나무의 자회사죠. 람다, 이오요, 핀테크 기업이 함께 중심적으로 자동화 기술 기반 확장, 이제 결제 인프라가 바뀔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도와준다면 결제 수단은 뭘로 될까요? 바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CBDC와 같은 이런
디지털 화폐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부상하고 있다. 시대적 방향성을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란 역시 미국과 유엔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과 이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스위프트방에서 완전히 차단당했죠. 또한 러시아 역시 일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 러우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스위프트방에 일부적으로 좀 차단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 세계 금융망 자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메시징 표준으로의 완전한 전환 시기를 고대하면서 금융의 대전환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의 실시간 결제망 CIPS, Cro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이죠. 또 러시아라든지 인도 기반의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 부상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표준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브릭스와 미국 싸우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의 통합 메시지로 연결이 되고요. 결국에는 스위프트 2.0망이 열리게 되면 어떤 코인이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게 될지 정답지는 나와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뒷배는 한 통속으로 연결이 되면서 전통금융에 대한 레거시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블랙록과 바이낸스가 손을 잡을까요? 블랙록, 미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바이낸스, 중국 기반의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아닌가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아니었나? 왜 비들 펀드가 BNB망에서 신규 발행하기로 약속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책국장을 맡았던 보 하인스가 왜 테더의 전략 고문으로 합류했는지, 우리가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 사고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면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CBDC하고 그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달러를 쓰게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만 보게 된다면 정말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안티 CBDC, CBDC를 안 한다라고 하는 명분 첫 번째가 바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왜 그 프라이버시의 대장격인 지케시가 꾸준히 예외 없는 질주를 하면서 근 3개월 동안 1500%나 폭등하고 기관들의 채택을 받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분명 미국에서는 CBDC 안 한다 그랬는데 왜 한국은 BIS와 함께 프로젝트 아고라, 더 나아가서 한강 프로젝트도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2차가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죠. 국고 보조금 110조 원을 따냈고요. 이제는 시중 은행들도 모두 다 달라붙으면서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논란 이 또한 블록체인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겉으로는 미국이 CBDC를 금지하는 것처럼 하원에서도 안티 CBDC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외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왜 과거부터 그들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연준을 필두로 한 FPC라고 하죠. Faster Payment Council, 왜 신속결제위원회를 만들어 놨는지 사실상 우리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거 아니었어. 왜 상무부 장관이 이끌었던 켄터 피츠제럴드와 테더가 손을 잡으면서 30억 달러 수준의 가상자산 벤처 캐피탈을 만들고 있는지, 소프트뱅크, 테더, 켄터 피츠제럴드 뿌리가 모두 다 동일하면서 그들이 제2의 스트래티지 21 캐피탈을 왜 만들었는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뒷배는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그 금융 엘리트들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웹 3.0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리플과도 잠깐 연결시켜 드릴까요? 왜 링크로지스, 중국의 공급망 회사가 리플 원장과 손잡을까요? 리플은 미국 회사고 링크로지스는 중국 회사인데 둘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1차원적인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관세 전쟁을 한다,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코인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링크로지스와 리플 원장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가며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간다는 이런 기사가 올해 8월 정도에 나왔었죠. 실제로 중국 공급망 금융 플랫폼 링크로지스가 왜 리플 원장을 채택했는지
결과는 사실상 나와져 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차타드가 링크 로지스에 투자했죠. 하지만 그 스탠다드 차타드는 리플에 과거부터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미 우리는 2016년서부터 나왔던 이 공식 문서를 확인했었다라는 거. 또한 중국의 리안리엔이라고 하는 국경 간 송금 회사가 왜 리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과거부터 리플렛에 가입했는지,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는 리플렛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플렛은 꾸준히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이제 스위프트의 스위치 전환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꼭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항공사 위버스 인터내셔널의 자회사 위투어가 왜 암호화폐 결제로 XRP를 주목하고 채택하고 있는지 또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위버스와 에어차이나 고객 대상으로 XRP 결제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위버스 인터내셔널 역시 XRP의 국고 전략 DAT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XRP에 대한 가치 투자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디센트와 함께하는 특별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라이브로 전체 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디센트 지갑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법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